5차. 여관 6채가 있었다. 그곳은 도카이도 선에서 민영열차를 타고 2시간 정도 산속으로 더 들어가야 나오는 탕치장, 즉 치료의 목적으로 목욕을 하는 곳이었다. 교통이 불편해서인지 아니면 온천이 아니라 광천이라서인지 도시에서 오는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가까이에 파랑새 서식지로 알려진 영험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 들렀던 사람들이 돌아갈 때 가끔 들르는 정도였다. 다만 늦가을에는 H광천을 둘러싼 계곡이 단풍으로 물들기 때문에 관광객들로 제법 활기를 띠었다. 체류하는 사람들 중 절반은 자취를 하는 탕치객이었는데 주로 시골에서 온 사람이 많았다. 손님들이 여관 2층에서 밥을 짓는 모습을 밖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난간 너머 복도에서 풍로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이런 풍경은 시골 탕치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여관 건물은 대부분 남루했다. 6채 여관 중에서 가장 크고 깨끗한 곳이 가와다야였다. 여기도 자취하는 손님을 받기는 했지만 그건 구관에 한해서였고 5, 6년 전에 지은 신관에서는 주로 관광하러 온 손님을 받았다. 또 가와다야는 H광천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해서 바로 앞에 길을 사이에 두고 강이 흐르는 전경을 높은 곳에서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여름은 지났지만 가을이라기에는 조금 이른 어느 날이었다. 가와다야에 여자 손님 한 명이 등장했다. 때마침 여관은 여름 농한기에 병을 치유하러 왔던 시골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라서 한산했다. 여자 손님은 신관에서도 제일 좋은 방에 묵었다. 26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시골 탕치장에서는 거의 볼 수 없을 만큼 미인이었다. 도시에서 왔다는 것은 옷차림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기모노를 입고 있었는데 사치스러운데도 결코 사치스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세련미가 느껴졌다. 그 손님의 첫 요구사항은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해달라고 한 것이었다. 현관에 벗어둔 신발도 고급이었고 여종업원이 방까지 들여다준 손님의 여행 가방도 대단한 명품이었다. 가와다야에서는 이 특별한 손님의 등장을 환영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처음에 그녀가 여관에 도착했을 때 곧이어 일행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녀는 시중을 들어주던 여종업원에게 5, 6일 정도 묵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종업원은 후미에라는 이름의 그 지역 출신이었다. 그녀는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여행 가방에서 평상복을 꺼내 갈아입었는데 그 옷도 명품이었다. 종업원 후미에는 그녀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숙박부에는 예쁜 글씨로 도쿄도 스기나미구 고엔지 안자이 스미코 27세라고 적었다. 손님은 의외로 저녁 식사로 나온 산채 요리를 맛있게 먹었다. 후미에는 나중에 누군가 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튿날에도 다른 일행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 손님은 조용히 지냈는데 식사 도중에 탕치장 근처에 볼만한 곳이나 광천의 효과에 대해서 묻기도 했다. 하지만 후미에가 그런 곳을 알려주어도 그녀는 전혀 밖으로 나다니지 않았다. 또한 치료를 위해서 장시간 광천욕을 하는 일도 없었다. 그녀는 주로 혼자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었다. 여관에서는 당연히 그 여자 손님에게 관심을 보였다. 투숙객은 줄었지만 여전히 구관 쪽에는 자취하는 손님이 남아 있었다. 오무라라는 청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결핵 때문에 초여름부터 탕치장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지방의 지주 아들이라고 했는데 병 때문인지 농촌 출신치고는 얼굴이 너무 청백하고 마른 체격이었다. 오무라는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종종 카운터에서 여관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거나 주인과 장기를 두었다. 마스노마 객실에 묵고 있는 손님은
어떤 여자예요? 오무라가 주인에게 물었다. 오무라도 혼자 투숙한 여자 손님이 궁금했던 것이다. 글쎄, 도쿄에서 왔다는데 이런 시골에 와 있는 걸 보면 정체를 잘 알 수가 없지.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특별히 치료하러 온 것 같지도 않던데요. 그렇지. 요양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어쩌면 도쿄에서 귀찮은 일에 휘말려서 여기로 도망 온 걸지도 몰라. 어쨌든 저렇게 예쁜 여자가 온 건 드문 일이지. 언제까지 있을 거래요? 뭐 5, 6일 정도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 이런 시골에 금방 질려서 의외로 빨리 떠날지도 모르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여자인 것 같던데 이런 따분한 곳에 금세 실증이 날지도 모르지. 여관 주인은 그렇게 말했다. 정말 팔자가 좋은 여자인가 보네요. 오무라가 중얼거렸다. 그건 오무라뿐만 아니라 여관의 여종업원들이나 구관의 다른 투숙객들 모두가 그 여자 손님을 관찰해서 얻은 결론이었다. 종업원 후미에가 여자 손님의 방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오무라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서 있었다. 저 후미에, 그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뭐야? 후미에는 오무라 옆에 바싹 다가섰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품위가 좀 느껴져요. 그녀는 오무라에게 잘 보이려는 듯이 말했다. 품위가 있어 보이긴 하던데 결혼은 했을까? 오무라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결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입고 있는 기모노나 옷 입은 모양새를 보면 게이샤 같은 분위기도 좀 느껴져요. 그럼 세컨드인가? 어머, 무슨 말씀을? 세컨드라면 남자하고 같이 왔겠죠. 혼자서는 안 와요. 게다가 품위로 봐서는 세컨드를 할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 후미애 씨가 저 방 담당이지? 근데도 아직 잘 모르겠어? 아무리 담당이라도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라서 사생활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오무라 씨, 왜 저 손님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구미애는 오무라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 걱정은 무슨. 그냥 저런 미인이 이런 촌구석 탕치장에 혼자 왔다니까 왠지 흥미가 생겨서 말이야. 뭐 무엇보다도 여긴 별 이야기거리도 없는 따분한 곳이니까. 그렇게 말하다니 섭섭한데요. 나로는 부족해요. 후미에는 오무라를 조금 얄밉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오무라는 이 여관에 온 뒤로 후미에와 사귀고 있었던 것이다. 오무라는 구관에 묵고 있었지만 종종 신관 카운터를 들락거렸다. 그 와중에 마스노마에 투숙한 여자를 자주 보았다. 복도를 오가며 마주치기도 했다. 그럴 때 오무라는 꼭 먼저 인사를 건넸다. 원래 탕치장 손님들은 모르는 사이라도 스쳐 지나갈 때는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았다. 여자 손님은 오무라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 살짝 눈웃음을 지으며 가볍게 인사를 받아주기는 했지만 그대로 휙 지나갔다. 오무라는 항상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탕치장에 머무는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하지만 탕치장의 다른 손님들도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경원시했다. 자신들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 여겼는데 그 감정의 절반은 선망이었고 나머지는 반감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쉽게 말을 걸 수 없게 하는 아우라를 갖고 있었다. 그녀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오무라는 딱히 갈 데가 없어서 3층에 전망대처럼 만들어 놓은 발코니로 나갔다. 그때 뜻밖에도 그 여자 손님이 거기에 서서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무라는 나름 배려라도 하듯이 발소리를 죽이며 반대쪽으로 가서 섰다. 그쪽에서는 뒷산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서 있는 곳은 전면이 탁 트여서 탕치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녀는
오무라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경치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보기에도 늘씬하고 멋졌다. 오무라는 담배를 피우며 조금씩 그녀 쪽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그제서야 오무라의 존재를 알아채고 얼굴을 돌려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오무라도 인사를 했다. 복도를 오가며 얼굴을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는 자연스러웠다. 오무라는 그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옆에 나란히 섰다. 바로 아래는 여관들의 기와 지붕과 농가의 초가 지붕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 뒤로는 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었으며 그 너머로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마을에는 역에서 이곳으로 통하는 버스 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 길은 하얗게 빛이 나서 강 위의 다리를 건너서 완만한 산기슭 너머로 사라져갔다. 하늘에는 비늘구름이 펼쳐져 있어서 벌써 가을 풍경 같았다. 저 따분하지 않으십니까? 오무라는 용기를 내서 여자 손님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경치에서 눈을 떼고 오무라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아, 그러세요? 저는 여기에 석 달이나 있다 보니까 따분해 죽을 것 같아요. 오무라는 묻지도 않은 대답을 했다. 그러시군요. 그녀는 마지못해 말하는 듯 물었다.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네, 폐가 좀 안 좋아요. 여기 광천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죽치고 있는데 이 병보다도 심심해서 먼저 죽을 것 같네요. 오무라는 기세 좋게 말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여자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입을 다물고 경치를 바라보았다. 멀리 굽은 강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강의 끝에는 하얀 자갈이 쌓여 있었다. 아래 구간에서는 치료하러 온 손님들이 밥을 짓느라고 여기저기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주변은 좀 둘러보셨습니까? 오무라는 다시 말을 걸었다. 아니요, 아무데도 안 갔어요.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더 이상 오무라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이래봬도 여기저기 꽤 독특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하긴 한번 보면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요. 무슨 팔경이라나 뭐 무리하게 명승지 같은 이름을 붙여놓았더라고요. 오무라는 계속 말을 이으려고 했지만 그다지 그녀의 반응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여자는 여전히 눈앞의 경치에만 신경이 쏠려 있었다. 도쿄에서 오셨다면서요? 오무라가 물었다. 네. 여자는 낮게 말했다. 역시 물어보니 어쩔 수 없이 대답한다는 느낌이었다. 저도 도쿄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하숙집이 혼고에 있었죠. 도쿄도 오래 살다 보니까 질리더군요. 오무라는 자신도 도쿄에 살았다는 것을 과시해서 여자가 친근함을 느끼도록 유도했지만 그녀의 옆 얼굴은 이미 차가운 가을물처럼 냉담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오무라도 대화를 더 이어갈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먼저 실례하겠다며 발코니를 떠나 복도로 들어갔다. 여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오무라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혀를 찼다. 말을 거는데 성공하면 그녀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다. 여관 사람들은 곧 그녀의 일행이 나타날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오무라는 방금 그녀를 보고 나서 그 추측을 더욱 강하게 믿게 되었다. 그녀는 발코니에서 멍하니 경치를 보고 있는 듯 했지만 실은 그녀가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역과 여관을 연결해주는 버스가 그 도로 위로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갔다. 그 길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나중에 오기로 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오무라의 예감은 적중했다. 역 근처에 딱 한 대밖에 없는 택시가 가와다야 앞에 와서 선 것이다.
47 정도로 보이는 키 큰 신사가 현관에 들어와서 그 여자 손님을 찾았다. 여 종업원이 여자 손님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이 여관에 온 뒤 처음으로 감정이 느껴지는 몸짓을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기쁜 듯이 웃으며 급히 현관까지 뛰어나갔다. 늦어서 미안해. 새롭게 등장한 남자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피곤하시죠? 저도 한참 기다렸어요. 얼굴이 환해진 여자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마침 오무라가 카운터에 있었는데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 그건 오무라뿐만이 아니었다. 종업원들도 두 사람의 모습을 유심히 훔쳐보고 있었다. 신사의 풍채는 그 여자와 썩 잘 어울렸다. 그는 숙박부에 여자와 동일한 주소를 적었는데 성까지 같았다. 하지만 여관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들이 부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사실 여관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에 대해서 왠지 찜찜한 기분이었는데 뒤늦게 나타난 남자를 보고는 대충 이해해 버렸다. 그녀는 남자가 나타난 뒤부터 몰라보게 생기가 돌았다. 지난 사흘 동안 그녀의 모습에서는 어딘지 쓸쓸한 그늘이 느껴졌는데 남자가 온 뒤로는 그늘이 사라지고 쾌활함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여태껏 여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던 여자가 이튿날부터 남자와 둘이서 근처에 있는 관광지는 죄다 돌아다녔다. 두 사람이 여관을 나서는 모습은 누구라도 뒤에서 능글맞은 웃음을 지을 정도로 사이가 좋아 보였다. 특히 여자 쪽이 많이 들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가 보여준 모습과 너무나 달라서 더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른다. 누굴까요? 남편일까요? 카운터에서는 여 종업원까지 합세해서 뒤늦게 나타난 남자가 누구인지 설왕설래하고 있었다. 남편이란 말은 그 여자를 세컨드로 단정하고 한 말이었다. 아니, 아닐 거야. 그 여자는 바의 마담일지도 몰라. 이렇게 사방에서 저마다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여자는 모범적인 가정의 부인인데 남자에게 홀려서 미래를 나누려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여자가 이 여관에 먼저 도착해서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했다. 두 사람이 함께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남자의 일정에 맞춰서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자가 미리 와서 기다린 거라는 의견에 모두 동의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었다. 아마 남자는 불분명한 출장 일정으로 간사이 쪽을 다녔기 때문에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사흘을 여기서 쓸쓸하게 보내야 했을 것이다. 이곳 역은 도카이도선에서 다시 갈아타야 하는 민영철도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추측이 맞을 터였다. 남자가 나타난 뒤로 질문 공세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객실 담당인 후미에였다. 다른 종업원들도 모두 합세해서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말을 나눴는지, 아침 청소 때 다다미 위에 이상한 게 떨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이불은 얼마나 흐트러져 있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후미에는 대부분 적당히 얼버무려 넘겼지만 사실 그녀는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후미에는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을 오무라에게만 살짝 알려주었다. 그런데 낄낄대며 웃을 거라 생각했던 오무라가 의외로 정색을 하고는 못 들은 척했다. 아니, 왜 그래요? 후미에는 그때 오무라의 얼굴을 살펴보려 했지만 본인의 얼굴이 더 상기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무라는 담배를 물고 성냥을 3개 그었다. 부부라면 그런 일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미에는 자신이 나쁘끄러운 이야기를 꺼내서 남자를 화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었다. 그야 그렇지. 에? 뭐야 시시하게. 오무라는 실망한 듯이 말했지만 어딘가 거북해 보였다. 두 사람은 곧 그날 밤에 밀회를 약속했다. 손님이 적어서
객실 마스노마의 옆방도 복도 건너편의 앞방도 전부 비어 있었다. 때문에 그 두 손님은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다. 남자는 풍채도 좋고 생김새도 귀족적이었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밀실에서 그 두 사람이 도대체 무엇 하고 있는지 여관 사람들은 하나같이 알고 싶어 했다. 탕치장에서 지루한 치료 생활을 하고 있는 구관 손님들도 궁금한 건 마찬가지였다.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따분함에서 구해줄 작은 흥분제가 되고 있었다. 그 남자가 가와다에 온 지 사흘 때 되던 날이었다. 오후 3시가 지났을 무렵 그는 갑자기 혼자 외출했다. 근처에 서점이 없어서 잡지를 사러 간다면서 역까지 버스를 타고 갔다. 가는 데만 약 30분이 걸렸다. 때문에 왕복 시간과 거기서 볼일 보는 시간까지 더하면 좋기 1시간 반은 걸렸다. 실제로 남자가 돌아온 때는 오후 5시 10분 전이었다. 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아마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남자의 손에는 서점 포장지로 감싼 잡지가 들려 있었다. 현관에서 종업원이 다녀오셨느냐며 인사를 건넸다.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고 나서 30분 정도가 지났다. 마침 카운터에서는 주인이 심심풀이로 신문에 실린 장기 기보를 보면서 혼자 장기를 두고 있었고 여 종업원은 없었다. 조금 뒤에 누군가 말을 거는 느낌에 주인이 고개를 들자 40분 전에 돌아온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시게요? 주인은 깜짝 놀랐다. 그러자 남자는 얼굴에 슬쩍 미소를 흘렸다. 아니요. 저 잠시 T역에 가서 만날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밤에는 그쪽에서 묵고 내일 아침에 일찍 돌아올 겁니다. T역은 여기서 민영열차를 타고 가다가 본선으로 갈아탄 다음 3역을 더 가야 나오는 중소도시였다. 그거 참 힘드시겠네요. 주인은 인사를 했다. 가고 싶진 않지만은요. 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돼요. 다만 아내가 지금 푹 자고 있으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마시고 그냥 두셨으면 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때 주인은 여자가 꽤나 일찍도 잔다고 생각해서 괴종시계를 보았다. 오후 5시 33분이었다. 때마침 후미에가 나타났기에 주인은 손님에게 구두를 꺼내드리라고 말했다. 남자는 후미에한테도 아내가 푹 자고 있으니까 그냥 두라고 거듭 말해 주었다. 남자는 막차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성큼성큼 걸어서 나갔다. 후미에는 현관 앞에서 그를 배웅했다. 여자 손님이 목이 졸려 죽은 채 그 방에서 발견된 것은 그로부터 2시간 뒤였다. 객실 담당인 후미에가 방을 정리하려고 7시 넘어 마스노마에 들어갔을 때 대강 펴놓은 이불 위에서 다다미 쪽으로 몸이 조금 밀려난 채로 여자가 죽어 있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다. 파출소에 전화를 하자 경찰이 달려왔다. 경찰은 방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고는 아무도 방에 들여보내지 말라며 여관 주인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30분이 지나자 8km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본서 서장이 2대의 지프에 부하들을 태우고 달려왔다. 저녁 8시쯤이었다. 경찰과 함께 나온 의사가 사체의 검안을 실시했다. 부검을 해야 할 수 있겠지만 죽은 지 대략 4시간에서 5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사체의 경직 정도를 보고 판단한 것이다. 사체 목에는 손가락으로 조른 흔적 때문에 우혈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안면은 짙은 자주색으로 변했고 눈꺼풀에도 뇌출혈 흔적이 있었다.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형상이었다.
사체에는 죽기 전에 저항한 흔적이 약간 남아 있었다. 서장과 수사계장은 급히 여관 주인과 객실 담당 종업원을 불렀다. 당연히 죽은 여자와 함께 있던 남자가 문제였다. 남자는 오늘 밤만 T시에서 묵을 거라고 말했지만 아마 이곳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 남자는 역 앞까지 잡지를 사러 갔다가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40분이 지난 뒤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나타났다. 그때 그는 아내가 푹 자고 있으니 아무도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좋겠다고 주인에게 말했다. 그것은 명백히 그가 여자를 살해한 뒤의 일이다. 그 말 때문에 객실 담당 여종업원도 마스노마에 들어가지 않았고 사체 발견이 2시간 정도 늦어진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인 여자와 가해자로 보이는 남자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숙박부에는 아내라고 적혀 있지만 아무리 보아도 그래 보이지는 않았어요. 여관 주인과 여종업원이 입을 모아 말했다. 처음에 여자가 먼저 와서 사흘 정도 혼자 있다가 나중에 그 남자가 왔어요. 아마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 남자가 간사이 쪽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여기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여자는 왜 남자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에 맞춰 여기에 오지 않았을까? 여관에서 사흘 동안이나 혼자 시간을 낭비한 것이 이상했다. 가와다의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만 그 남자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 확실치 않았던 게 아니었을까요? 원래는 여자가 하루 정도 먼저 와서 기다릴 예정이었는데 출장이 이틀 정도 더 길어진 건지도 모르죠. 다른 종업원들에게 질문을 해도 비슷한 반응이 돌아왔다. 특히 구간 쪽에 묵고 있는 오무라라는 청년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여자 손님이 발코니에 서서 마치 역에서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처음에 여자는 여관에 도착해서 5, 6일 정도 묵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건 아마 남자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어림잡아 계산했기 때문일 것이다. 두 사람의 주소와 이름은 숙박부로 알 수 있었다. 여자가 직접 자필로 썼고 나중에 도착한 남자도 자필로 기입했다. 도쿄도 스기나미구 고엔지 안자이 스미코 27세 주소 동일 안자이 다다오 47세 회사원. 물론 조사할 필요도 없이 가명이 분명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역시 가명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여관 측에서는 살해된 여자가 입고 있던 옷이나 갖고 있던 물건이 상당히 고급이었던 것으로 보아서 꽤 풍족한 생활을 하는 여자일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모노를 입은 모양새로 보아서는 물장사 경험이 있는 바의 마담이나 게이샤 출신 같다고 진술했다. 남자 쪽도 그 여자 못지않게 복장이 훌륭했고 만약 회사원이라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 거라고 추측했다. 두 사람은 꽤 사이가 좋았는데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도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말했다. 여관 사람들은 진짜 부부인지 가짜 부부인지 보기만 해도 바로 알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소지품을 조사했다. 역시 여관 사람들이 말한 대로 사치스러운 물건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신상을 추정할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5만 7천엔이 들어있는 지갑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강도의 짓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했다. 다만 신상을 알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것은 어쩌면 남자가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경찰서가 있는 마을의 병원으로 사체를 옮겨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을 담당한 사람은 그 병원의 원장이었다. 그의 소견을 통해 사인은 교살에 의한 질식사로 확정되었다. 죽기 직전 성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폭행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사후 경과 시간은 5시간으로 추정되었다. 5시간이요? 입회한 수사계장이 원장에게 물었다. 지금이 밤 10시 20분이니까 5시간 전이라면 오후 5시가 조금 지나서 사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원장이 대답했다. 계장은 그 대답을 듣고 만족했다. 피의자로 의심되는 남자가 외출을 했다가 다시 여관에 돌아온 것이 오후 5시 10분 전이었다. 그리고 남자가 여관에서 다시 나온 것은 오후 5시 33분이었다. 여관 주인이 괴종 시계를 보아서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 40분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치정으로 얽힌 다툼이 일어났고 남자가 순간적으로 여자의 목을 졸라 죽였다고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계장은 부검 시간인 10시에 사후 경과 시간을 5시간이라고 원장이 말한 것이 자신의 계산과 딱 들어맞았기에 만족한 것이다. 그런데 계장은 여기서 뭔가를 떠올렸다. 경찰과 함께 나온 의사는 현장에서 사후 경과 시간을 4시간에서 5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때 시간은 저녁 8시쯤이었다. 그리고 4시간에서 5시간 전이라면 오후 3시나 4시쯤이다. 그렇게 되면 현장 상황과 악귀가 들어맞지 않는다. 남자는 3시가 조금 지나서 잡지를 사려고 여관을 나섰기 때문에 3시에는 아직 그 방에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여자를 목졸라 죽이고 바로 잡지를 사러 외출할 리는 없었다. 가령 그때 살해를 했다면 그는 그 길로 이미 도주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남자는 역 앞에서 잡지를 산 뒤 여관으로 돌아와서는 40분 정도가 지나서야 짐을 챙겨 나갔다. 따라서 범행은 오후 5시 10분 전에서 5시 33분 사이에 약 40분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범행 시간을 4시라고 한다면 남자는 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여관에 있지도 않았다. 그 증거는 역 앞의 서점에서 확보했다. 현장에서 의사가 내린 사후 경과 추정은 시간이 들어맞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체를 외형으로 검안했을 경우와 부검했을 경우의 소견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부검했을 때가 더 정확하다고 보아야 한다. 계장이 그런 생각을 원장에게 말하자 원장은 현장에 나갔던 의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웃었다. 고가군은 사후 경과 시간을 길게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말에는 조롱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이 더 나았다는 우월감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었다. 뭐 의사에게는 원래 각자 버릇이 있는데 사후 경과 시간을 짧게 잡는 사람과 길게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차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고가군은 길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추정한 시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장은 원장이 갖는 자신감을 인정했다. 현장 상황과 그가 추정한 시각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그 남자가 T씨에 하룻밤 묵었다가 이튿날 다시 여관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나갔기 때문에 경찰은 그날 밤과 이튿날까지 하루 종일 여관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다. 피의자가 본인 말대로 다시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서였다. 그러나 애초에 예상한 대로 남자는 2번 다시 여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그 남자를 진범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그 지방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의욕적으로 전력을 다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좀 더 꼼꼼하게 조사했다. 그런데 여행 가방의 한 구석에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새겨진 T, S라는 이니셜을 발견했다. 여행 가방은 고급 명품이었는데 도쿄에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서에서는 TS라는 이니셜을 단서로 경시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결국 여행 가방을 판매한 도쿄의 한 백화점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소에지마 치즈코였다. 소에지마 치즈코는 긴자에 있는 바의 마담이었다. 그리고 어느 철강회사 중역의 정부이기도 했다. 그녀는 원래 다른 바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드나들던 철강회사 중역의 눈에 들어서 그가 대주는 자금으로 3년 전에 새로 바를 열었다. 그 가게는 아가씨들을 12에서 13명이나 둘 정도로 손님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 수사관은 그 중역을 만나 보았지만 여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그 남자는 아니었다. 그는 60 가까운 나이에 제법 살집이 있었으며 더군다나 사건 당일에 도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 그는 수사관의 질문에 자신이 아는 한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몹시 낙담한 표정을 지었다. 수사관은 그 바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에게 마담의 다른 정보를 알고 있는지 추궁했다. 아가씨들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마담이 제일 귀여워하고 바에서 제일 오래 일한 회계 담당 아가씨가 결국 비밀을 털어놓았다. 가게 사람들이나 뒤를 보아주던 스폰서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지만 사실 마담은 어느 섬유회사의 총무부장과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런 사실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다만 마담은 가장 믿고 있던 회계 담당 아가씨에게만 그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 아가씨가 두 사람 사이에 연락책을 맡게 된 것이다. 그 남자는 다케다 소이치라는 이름에 나이는 48이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경찰서에 소속된 형사 2명이 상경해서 경시청 담당관의 지원을 받아 다케다 소이치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선 직장에 알아보았더니 다케다 총무부장은 2주 전에 오사카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뒤로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도쿄에 돌아온 날짜나 출장 기간을 따져보니까 소에지마 치즈코가 여관에서 살해된 날이 그 안에 포함되었다. 다시 말해 다케다 소이치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 여자가 살해된 다음 날이었다. 그가 범인임에 틀림없었다. 즉시 체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차에 갑자기 수사관을 놀라게 하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 보고는 다케다 소이치가 살고 있는 메그로구의 관할 경찰서에서 들어온 것이었는데 다케다 소이치가 그날 아침 8시 반쯤에 자기 집의 창고에서 목을 매 죽은 것이 발견돼서 가족이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방에서 온 수사관은 자기도 모르게 발을 동동 굴렀다. 조금만 더 빨라서도 체포할 수 있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피의자를 놓친 것이다. 수사관 2명은 곧바로 다케다 소이치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자살한 사체도 확인을 하고 가족들에게 당시 상황도 들을 수 있었다. 관할 경찰서의 감식에 따르면 다케다 소이치가 창고에서 목을 맨 것은 전날 밤 11시 반쯤이며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밧줄을 들보에 묶고 그 끝에 고리를 만든 다음 그 고리에 자신의 목을 걸어 매단 것이다.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다케다 소이치는 오사카 출장에서 돌아온 뒤부터 상당히 고민하는 모습이었고 가족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경쇠약이라며 회사에 병가를 낸 것도 본인이었는데 창백한 얼굴로 침울해하는 모습이 정말로 노이로제에 걸린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다케다 소이치는 유서를 남겼다. 편지지 2장에 자필로 썼는데 각오를 하고 자살했다는 것은 그 내용만 보아도 확실히 드러났다. 유서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나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어. 여기에 그 내용을 다 적지는 않을 거야. 어쨌든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쪽이 훨씬 편할 것 같아. 내가 저지른 일은 책임을 지겠지만 이제 다시 살아갈 힘이 없어.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내 자신과 가족들의 신상에 일어나게 될 파멸로부터 눈을 가리고 싶어. 마지막으로 내가 나쁜 아빠였고 나쁜 남편이었다는 것 말고는 남길 말이 없어. 그 파멸에서 내가 다시 일어선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 나는 살아갈 기력도 의욕도 모두 잃었어. 내가 버린 일이고 내가 뿌린 씨앗이니까 내가 거두어야 되겠지.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세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괴롭겠지만 부디 꿋꿋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주길 바라. 이것은 아내에게 보내는 유서의 내용이었고 회사 앞으로 보내는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랫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특출한 재능도 없는 저를 과분하게 등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인간이 회사에 크나큰 불명예를 안겨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회사의 발전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소이치는 5일간 오사카로 출장을 갔다가 곧바로 도쿄로 돌아오지 않고 도중에 기차를 갈아타서 정부가 기다리고 있던 여관에 들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이치가 왜 치지코를 죽였는지 유서에는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녀에게 스폰서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감정이 쌓여 있었는데 사소한 계기로 소이치가 욱하는 바람에 충동적으로 여자를 목 졸라 죽인 것이라고 추정했다. 어쨌든 유력한 피의자가 자살해버리는 바람에 수사 당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만 빨리 그를 체포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후회 한들 뒷북치는 꼴에 불과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수사관들은 유서 사본과 자살 현장 사진만 가지고 허탈한 심정을 아는 채 지역 경찰서로 돌아갔다. 수사는 끝났다. 도쿄로 출장을 왔던 야마오카 형사도 상경할 때와는 달리 초라해진 모습으로 지역 경찰서에 되돌아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다. 야마오카 형사는 비번이던 날 바닥에 엎드려서 책을 읽고 있었다. 잡지는 아니었다. 수사에 참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사둔 법의학 번역서였다. 읽으니 도움도 되고 재미도 있었다. 반쯤 읽었을 때 사후 경과 시간이라는 항목이 보였다. 책 내용은 이렇다. 시반의 발생. 시반은 중력 때문에 사체 가장 아랫부분에 혈액이 몰려서 생기는 자줏빛 변색을 말한다. 대개 그 변색은 사후 12시간이면 생기기 시작한다. 시반 관찰은 두 가지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첫째, 몇 시간 전에 죽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둘째, 사후에 사체가 옮겨졌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경우도 많다. 사후 경직의 발생, 사체 근육의 경화를 말한다. 사후 경직은 근육 조직 내에 화학 변화로 생긴다. 사망 직후에는 사체가 부드러워서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든 돌릴 수 있고 팔과 다리도 어떤 자세로든 방향을 틀 수 있다. 그러나 사후 경직이 일어나면 근육은 매우 딱딱해지며 사지에 상당한 힘을 주지 않으면 자세를 바꿀 수 없다. 사체는 말 그대로 널빤지처럼 딱딱해진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후 경직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권위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사후 경직이 나타나는 속도가 다르고 또한 사후 경직이 사라질 때까지의 시간도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음 예정표의 내용이 대개 들어맞는다. 사후 경직은 우선 사후 3시간 이내에 얼굴과 턱에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 뒤 목, 가슴, 팔, 배의 순서로 생기고 마지막으로 아래쪽인 다리에서 발로 확대된다. 전신이 경직되기까지는 사후 8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린다. 사체가 경직되는 시간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12시간에서 24시간이다. 사후 경직의 정도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은
죽은 시각을 대략적으로 판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후 경직이 나타나는 방식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전문이라 할지라도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일은 정확성을 기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또한 의사에 따라 사후 경과 시간을 줄여서 판단하는 의사와 늘려서 판단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경찰관은 감정한 의사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차를 참작해서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다. 야마오카 형사는 그 부분까지 읽고 갑자기 책을 바닥에 놓았다. 1년 전 가와다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서 거만한 의사가 추정한 사후 경과 시간과 사체를 부검한 병원장이 추정한 사후 경과 시간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그 둘 사이에는 거의 1시간 이상의 차이가 났다. 병원장은 현장 거만이에 대해서 사후 경과 시간을 길게 잡는 사람이라며 조롱하듯이 말했다. 사후 경과 시간에 대해서는 감정한 의사의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 오차가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다. 이른바 개인차다. 지금 읽고 있던 책에서도 그걸 거론하면서 경찰관은 감정한 의사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차를 참작해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병원장은 현장 거만이가 추정한 사후 경과 시간에 대해 길게 잡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병원장 자신의 개인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쩌면 병원장은 사후 경과 시간을 계산할 때 짧게 잡는 버릇이 있지 않았을까? 야마오카 형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는 종이와 연필을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수첩에 적힌 메모를 참조해서 다음과 같은 표를 작성했다. 1. 현장 거만이의 추정. 당일 오후 8시 가와다야에서 감정. 사후 경과 시간 4시간에서 5시간. 사망했을 때 오후 3시 또는 4시쯤. 2. 병원장의 추정. 당일 오후 10시 감정. 사후 경과 시간 5시간. 사망했을 때 오후 5시쯤. 그러면 양쪽에 1시간에서 2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사후 며칠이나 지난 오래된 사체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난 것만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 한두 시간 차이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병원장의 추정이 맞다고 한다면 오후 5시쯤은 다케다 소이치가 잡지를 사러 외출했다가 여관에 돌아온 4시 50분 직후가 된다. 그가 채비를 하고 여관에서 출발한 것이 5시 33분이었다는 여관 주인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딱 들어맞는다. 그런데 현장 검안의 결과는 어떠한가? 오후 3시는 다케다 소이치가 아직 잡지를 사러 가기 전으로 피해자인 소에지마 치지코와 함께 방에 있던 시각이다. 그렇다면 그때 이미 다케다는 여자를 죽였던 것일까? 아니다. 그렇게 되면 정황이 약간 부자연스러워진다. 살해 직후 그는 잡지를 사기 위해 버스를 타고 역 앞으로 갔다면 그가 없는 사이에 종업원이 들어와서 사체를 발견할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사실 그는 4시 50분 전에 일단 여관에 돌아왔기 때문에 3시 범행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내가 푹 자고 있으니 아무도 방해하지 마시고 그냥 두라고 당부하고 나간 5시 33분 이전. 다시 말해 그가 역에서 돌아온 4시 50분에서 5시 33분 사이여야만 한다. 그렇다면 오후 4시는 어떤가?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다케다 소이치가 잡지를 사러 여관을 나선 것이 3시가 지나서였다. 따라서 4시에 다케다 소이치는 여관에 없었다는 말이 된다. 여관에서 버스로 30분이 걸리는 역 앞의 서점에서는 다케다 소이치가 3시 50분쯤에 잡지를 사러 왔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사진을 보여주고 직접 확인을 받은 것이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부검을 담당한 병원장의 말대로
그 경우가 들어맞는다. 하지만 야마오카 형사는 병원장이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할 때 조금 짧게 잡는 버릇이 있는 게 아닌지 여전히 의심을 버릴 수 없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다케다 소이치가 일단 여관으로 돌아와서 도주할 때까지 40분 만에 살인을 저지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보였다. 물론 목을 졸라서 죽이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겠지만 두 사람이 다툰 시간까지 포함하면 40분은 아무래도 부족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케다 소이치는 그 뒤 도쿄로 돌아와서 스스로 목을 맸다. 그가 피해자인 소에지마 치즈코와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그가 치즈코의 사체를 보고 나서 도망쳤다는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알 수 있고, 또한 여관 주인에게 방에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당부한 사실로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그가 여관에서 도망쳐 돌아온 뒤 4일째 되던 날 집에서 목을 메고 숨졌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유서도 남겼다. 아무리 보아도 다케다 소이치가 범인이어야만 했다. 그는 유서에다가 사죄의 내용을 적었다. 야마오카 형사는 나중에 참고하려고 노트에 적어 놓았던 유서 사본을 꺼내 읽었다. 사죄의 마음이 가득 담긴 문장이었다. 회사에는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아내에게는 나쁜 남편이었다고 참회했으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썼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그 유서에는 치즈코를 죽였다는 문장이 한 줄도 보이지 않았다. 물론 그런 문장이 없더라도 그 유서가 나타내는 문맥의 의미를 종합하면 충분히 그렇게 읽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유서를 읽은 사람이 받은 인상일 뿐이고 여자를 죽였다는 명확한 문장이 없다는 사실은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다케다 소이치는 범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여관에서 도망치면서 아무도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확실히 자신의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체 발견을 늦추려고 한 자기성이 엿보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범인이 아니다. 하지만 사체 발견 시기를 늦추고 싶었다. 다시 말해, 그는 최초의 사체 발견자였던 것이다. 살인자가 아니다. 그가 사체를 발견한 시간은 서점에서 여관으로 돌아왔던 오후 4시 50분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범인이 아닌데도 왜 그 사실을 바로 여관과 경찰에 알리지 않았을까? 왜 한동안 그 방에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여관 주인에게 말하고 도망간 것일까? 야마오카 형사는 다시 한번 유서에 쓰인 글을 읽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쪽이 훨씬 편할 것 같다. 자신이 저지른 일은 책임을 지겠지만 이제 다시 살아갈 힘이 없다. 그 파멸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이 글에 대해서 다케다 소이치가 여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잘 읽어보면 그런 의미를 내포한 문장은 없었다. 다케다 소이치는 역 앞에 잡지를 사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정부의 사체를 방에서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아니, 알릴 수가 없었다. 그는 입을 다문 채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다케다 소이치는 인류 회사의 간부 사원이었다. 만약 그가 정부의 변사 사실을 여관 사람에게 알릴 경우 혐의는 당연히 그가 뒤집어쓰게 될 것이고 그에게는 가혹한 취조가 가해질 것이다. 설사 혐의가 풀리더라도 신문지상에는 그의 이름이 도배될 것이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비밀이 회사와 가족에게 폭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회사에 사표를 내야 한다. 그리고 가정도 끝이다. 그런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다케다 소이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찰이
자신을 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믿을 만큼 그가 가진 조건에는 유리한 점이 있었다. 숙박부는 가명이었고 여자의 소지품에서 신분이 탄론할 만한 물건은 가지고 나왔다. 장소는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의 쓸쓸한 탕치장이었다.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결정적으로 도주할 마음을 먹게 된 것이다. 그는 그대로 도쿄로 도망쳤다. 그건 그의 본능적인 자기 방어였다. 하지만 도쿄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생각이 모자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단 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바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치즈코와의 사이를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자신의 주변으로 경찰의 수사망이 뻗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끌고 온 인생이 한꺼번에 망가진다. 그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다. 그는 망가진 삶에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에는 나이를 너무 먹어버렸다. 지금까지 풍요로운 환경에서 생활했고 그만큼 수입도 좋았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쉰 가까이 나이를 먹은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전의 풍족한 생활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다. 게다가 가정은 이 일로 산산조각이 날 게 뻔하다. 아내는 결코 그에게 애정을 갖지 않을 것이고 협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력도 없다. 날품팔이를 하든 공사판에서 일을 하든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것도 젊을 때나 하는 이야기다. 가족을 부양한 채 쉰 가까이 나이를 먹으면 투지도 체력도 없어진다. 사는 게 전부 성가시게 느껴지는 것이다. 유서에 쓰인 글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닐까? 관할 경찰서는 야마오카 형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당시 투숙객들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조사한 결과 구관에 묵고있던 오무라라는 청년을 용의자로 검거했다. 오무라는 바로 자백했다. 자백에 따르면 그는 다케다 소이치가 역 앞에 잡지를 사러 나간 사이 그 방에 숨어 들어가서 마침 낮잠을 자고 있던 소에지마 치지코를 덮쳤다. 그러나 그녀가 눈을 뜨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자 성가신 나머지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은 오후 3시 40분에 일어났던 것이다.